서울의 심장부. 그러나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어느 낡은 도서관 구석, 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다. 낡아서 색이 바랜 회색 후드티에 무릎이 살짝 해진 청바지, 투박한 운동화. 그녀의 차림새는 주변의 다른 학생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누구도 그녀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KH금융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한유라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유라는 전공 서적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복잡한 건축구조 역학 공식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에게 이 시간은 유일한 해방구이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저택의 숨막히는 공기와는 다른 낡은 책 냄새와 희미한 커피향, 학생들의 조용한 열정이 뒤섞인 공기. 유라는 이 모든 것을 사랑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건축학도 한유라일 뿐이었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주머니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진동이었다. 유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평소 그녀의 학생용 휴대폰은 조용하기 그지없었다. 과제에 대한 연락이나 동아리 공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울리는 것은 그 휴대폰이 아니었다.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작은 파우치 안에 숨겨둔 다른 휴대폰이었다. 오직 단 한 사람, 그녀의 할아버지만이 아는 번호. 잠시 망설이던 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 밖으로 향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에 이르러서야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를 최대한 가다듬었지만 미세한 긴장감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네, 할아버님, 유라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단단하고 권위적이었다. KH그룹의 총수, 한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용건만 간단히 말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들어오너라.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와서 들으면 될 일이다. 네, 소꿉놀이는 잠시 접어두고. 차가운 목소리에는 유라의 이중생활에 대한 비난이 노골적으로 담겨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꿉놀이라니. 지난 3년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켜온 자신만의 세계를.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폄하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그 거대한 세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자유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선 안에서만 허락된 것이었으니까. 해가 저물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 유라는 성북동에 위치한 거대한 저택의 문을 통과했다. 낮에 입었던 평범한 학생의 옷은 온데간데 없고 단정한 실크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다. 집사 박 씨가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서재로 향했다.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자 방 안을 가득 채운 오래된 가죽과 책 냄새가 그녀를 덮쳐왔다. 방 중앙의 거대한 책상 뒤에 한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앉거라. 유라는 책상 앞 의자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한 회장은 마치 유라의 인내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한참 동안 서류만 뒤적였다. 마침내 그가 만년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유라를 정면으로 꿰뚫었다. 언제까지 그런 철없는 행동을 계속할 셈이냐? 철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 삶입니다. 유라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3KH의 후계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한 학생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이 네가 말하는 삶인가? 그건 현실 도피일 뿐이다.
저는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보고서만 읽는 것보다 훨씬 더요.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네가 배워야 할 것은 따로 있다. 이제 그만 내 자리로 돌아올 때가 됐다는 뜻이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유라 앞으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한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이 담긴 서류가 들어있었다. 강태준, 29, TK그룹 대표.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강태준, 자수성가한 신화, 냉철한 승부사, M&A 시장의 귀재. 재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 인간으로도 유명했다. 이번 주말 강태준 대표와 선을 볼 것이다. 제가 왜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냐. 한 회장의 목소리에 노기가 서렸다. TK그룹은 지금 가장 떠오르는 기술 기업이다. 그들의 기술력과 우리 KHG의 자본이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를 낼지. 네가 더 잘 알 텐데 이건 단순한 혼사가 아니다. 두 그룹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동맹이다. 그래서 저를 제물로 바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유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말 조심하거라. 이것은 너의 의무다.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그룹의 부속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느냐. 태어나는 순간부터 너는 KH의 일부였다. 이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된 것이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유라를 무겁게 짓눌렀다. 알고 있겠지. 대형건설의 윤 회장도 자기 딸을 강 대표와 엮어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교활한 늙은 너구리에게 TK를 뺏길 수는 없다. 이번 선자리는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 윤서아. 그 이름이 나오자 유라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자신과 같은 상류층 학교를 다녔던, 그러나 정반대의 부류였던 인간. 윤서아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유라는 그런 그녀를 경멸했다. 그런 인간과 강태준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굴욕이었다. 상대는 강태준이다. 보통 내기가 아니지. 그러니 그 가짜는 학생 행세는 집어치우고 KH그룹의 상속녀답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라. 필요한 것은 뭐든 지원해주겠다. 한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서재를 나가버렸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빛 아래에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 하지만 자신은 이 황금 세장 안에 갇혀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하는 운명이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KH그룹의 상속녀답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라. 완벽한 모습, 우아한 말투, 값비싼 드레스, 교양 있는 미소, 그들이 원하는 인형이 되라는 뜻이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 앞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내보이라는 명령이었다. 유라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당신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옷들과 보석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비밀스러운 공간에 숨겨둔 작은 옷장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평범한 학생 한유라로 살면서 입었던 옷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낡은 후드티와 해진 청바지를 천천히 쓸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자신이었다. 갑자기 유라의 머릿속에 하나의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망치거나 거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자신을 다시 끌어다 놓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 자체를 엎어버리면 어떨까? 강태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완벽주의에 가까운 결벽증, 시간 낭비를 병적으로 싫어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최악의 첫인상을 심어준다면 KH그룹의 상속녀가 실은 교양 없고 무례하며 엉망진창인 여자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강태준 스스로가 이 혼담을 거부할 것이다. 할아버지도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할 테고 지긋지긋한 윤서아와의 경쟁 따위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이것은 반항이자 저항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유라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후줄근한 옷들을 꺼내 침대 위에 던져놓기 시작했다. 물 빠진 티셔츠, 얼룩이 묻은 카디건, 일부러 찢은 듯한 청바지, 신발장에서는 굽이 다 달아빠진 캔버스화를 꺼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단정하고 차가운 표정의 상속녀가 서 있었다. 하지만 유라의 눈에는 곧 거울 속에 비칠 또 다른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화장은 엉망으로 번진 것처럼 연출할 것이다. 옷차림은 누가 봐도 최고급 레스토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의 모습으로, 그래, 그렇게 가는 거다.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재벌가들의 중요한 선자리에 가장 볼품없고 불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한유라, KH그룹의 상속녀로서의 모습은 오늘 밤 이 방에 던져두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내일 그 남자 앞에는 오직 가난하고 교양 없으며 통제불능인 건축학도 한유라만이 서 있을 것이다.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이것은 그녀가 시작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길 수만 있다면 그녀는 무엇보다 소중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유라는 결심을 굳힌 눈으로 창밖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마치 그녀의 대담한 계획을 응원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층. 프렌치 레스토랑 아라시엘 르시엘. 이름처럼 하늘과 가장 가까운 이곳은 서울의 1%를 위한 비밀스러운 선격이었다. 바닥에는 구름처럼 폭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크리스탈 잔은 천장의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다.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한 쌍의 남녀가 앉아 있었다. 태준 씨, 이 와인 정말 향이 깊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태준 씨를 위해 특별히 아껴두셨던 빈티지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주인공, 대형건설의 외동딸 윤서아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최고급 디자이너의 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우아하게 드러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그녀의 하얀 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내내 생긋생긋 웃으며 강태준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앉은 남자, 강태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윤서아의 말에 간결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시선은 와인잔 너머의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M&A를 앞둔 경쟁사의 재무제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자리는 그에게 있어 시간 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문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나왔을 뿐 눈앞의 인형 같은 여자에게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윤서아는 그의 차가운 반응에 속이 탔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괜찮아. 강태준은 원래 이런 남자야. 내가 그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여자가 되면 돼. 그녀는 이 결혼이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대형 건설이 TK그룹을 등에 업고 재계 서열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스토랑의 고요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깨뜨리는 이질적인 소음이 들려온 것은 묵직한 강화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그곳에 한유라가 서 있었다. 어젯밤 그녀가 계획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엉망진창인 모습이었다. 며칠은 감지하는 듯 푸석푸석한 머리는 대충 틀어 올렸고 일부러 번지게 만든 아이라이너는 눈 밑을 시커멓게 물들여 마치 밤새 울기라도 한 사람처럼 보였다. 색이 바랜 티셔츠 위에는 정체불명의 얼룩이 묻어 있었고 무릎이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는 누가 봐도 고급 레스토랑과는 최악의 조합이었다. 레스토랑의 지배인이 경악한 얼굴로 달려왔다. 저, 손님, 여긴 예약 없이는. 하지만 유라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 당당하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낡은 캔버스화가 최고급 카펫 위를 더럽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인가? 여기가 어떤 곳인 줄 모르나? 등등의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유라는 그 모든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똑바로 강태준과 윤서아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윤서아의 완벽했던 미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저런 불청객이 왜 하필 이쪽으로 오나 싶어 불쾌한 표정을 짓던 그녀는 점점 가까워지는 유라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물론 KH그룹의 상속녀 한유라의 모습과는 100만 광년쯤 떨어져 있었지만 이목구비의 윤곽은 분명했다. 너는 윤서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등학교 시절 늘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그 차가운 눈빛의 한유라.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때와는 너무도 달랐다. 마치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는 불황자 같았다. 유라는 윤서아의 반응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텅 빈 옆자리의 의자를 소란스럽게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곤 낡은 에코백을 테이블 위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바람에 와인잔이 흔들리며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살짝 흘러내렸다. 깍 윤서아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들어. 유라는 그제야 윤서아를 쳐다보며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미안. 가방이 좀 무거워서. 근데 여기 자리 많네. 같이 좀 앉으면 어때서? 그녀의 말투는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장 바닥에서나 들을 법한 말투였다. 윤서아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이 미친 여자가 당장 끌어내 보안팀 불러. 지배인과 웨이터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달려왔다. 손님, 정말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지금까지 미동도 없이 관망하던 강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유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그는 유라의 행색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다. 지저분한 옷, 엉망인 화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웃고 있는 듯한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데이터가 빠르게 분석되고 있었다. 상황 파악, 의도적인 접근, 목적은 이 만남의 파탄, 행색은 위장. 하지만 저 눈빛은 위장이 아니다. 그는 흥미를 느꼈다. 평생을 완벽하게 계산되고 예측 가능한 사람들 틈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통제 불능의 변수는 지루한 체스판에 갑자기 뛰어든 조커처럼 보였다. 윤서아의 가식적인 미소보다 차라리 이 여자의 노골적인 무례함이 훨씬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유라는 강태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씩 웃었다. 그리고는 그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강태준 씨 맞죠? 이야, 소문대로 잘생기셨네. 근데 취향이 좀 독특하시네.
이런 답답한 여자랑 밥이 넘어가요. 답답한 여자라는 말에 윤서아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뭐, 이 천한 것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천하다니. 말이 좀 심하시네. 언니,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이러고 다니는 건데. 유라는 눈가를 살짝 찌푸리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마침내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이 유라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만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강태준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우아하게 닦은 뒤 보안 요원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내 손님이다.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 씨, 지금 뭐라고? 지배인과 보안 요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강태준은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유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물었다. 이름이 뭐지? 그의 눈은 더 이상 지루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운 지성과 강렬한 호기심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발견한 과학자처럼 유라는 잠시 당황했다.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화를 내거나 자신을 무시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반응은 대체 뭐란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금세 평정을 되찾고 최대한 불쌍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유라예요. 한유라. 그녀는 일부러 성을 빼고 이름만 말했다. 최대한 평범하고 촌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 강태준은 한유라라는 이름을 입 안에서 나직이 굴려보았다. 그리고는 윤서아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윤서아 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보다시피 저에겐 더 흥미로운 대화 상대가 생긴 것 같군요. 그것은 완벽한 거절의 의사였다. 윤서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치욕과 분노로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태준 씨,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녀는 유라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다.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딴 짓을 벌인 거야.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뭘 어쩔 건데. 유라가 윤서아의 말을 끊고 해맑게 웃으며 받아쳤다. 언니, 화내면 주름 생겨. 그냥 쿨하게 가시지. 윤서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으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한순간에 폭풍이 휩쓸고 간 테이블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이제 이 기이한 상황의 주인공은 강태준과 한유라. 단둘뿐이었다. 강태준은 웨이터에게 손짓했다. 여기 이 테이블 전부 치우고 이분께서 드실 만한 걸로 다시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는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자, 한유라 씨라고 했나?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당신이 대체 누군지, 그리고 왜 이런 연극을 벌이는지 나는 지금 무척이나 궁금해졌거든. 유라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계획은 성공했지만 동시에 최악의 방향으로 실패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상 최악의 남자를 떼어내려다 오히려 그 남자의 지독한 호기심을 정면으로 자극해버린 것이었다. 윤서아가 폭풍처럼 사라진 레스토랑에는 어색한 정적이 감돌았다. 한유라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앉은 남자. 강태준의 시선은 그런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곧 웨이터들이 새롭게 세팅된 요리를 가져왔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와 바닷가재 요리. 평범한 대학생은 평생 한번 맛보기도 힘든 음식들이었다.
유라는 작전을 계속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어설픈 솜씨로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스테이크를 엉망으로 잘랐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입안에 우겨넣기 시작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하지만 강태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마치 흥미로운 다큐멘터리를 관찰하듯 유라의 모든 행동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유라는 초조해졌다. 이 남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맛있습니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지극히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내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유라는 입가에 소스를 묻힌 채 과장되게 대답했다. 그래요. 강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런데 포크를 쥐는 솜씨나 와인 향을 맡을 때의 미세한 표정 변화는 이런 음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의 것과는 거리가 멀군요. 마치 오랫동안 이런 환경을 일부러 피하다가 마주한 사람처럼 유라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했다. 상대는 보통 남자가 아니었다. 사소한 습관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관찰력을 지닌 재계의 상어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배가 많이 고파서. 유라는 황급히 말을 돌렸다. 건축학을 전공한다고 들었는데. 강태준이 화제를 바꿨다. 네. 이 레스토랑의 내부 구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저 중앙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확보한 스팬드럴 구조는 꽤 인상적인데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대답하기 힘든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유라는 순간적으로 건축학도로서의 본능이 튀어나오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그녀는 일부러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라고요? 그냥 천장이 높고 멋있네요.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어졌다. 그는 유라가 던지는 모든 미끼를 물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연극 뒤에 숨겨진 본질을 탐색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라는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체가 탄로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때 유라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냈다. 왜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걸 갑자기 먹어서 그런가. 배가 저 화장실 좀. 유라는 그 말을 끝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다. 화장실에 도착한 유라는 거울 앞에 서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위험했어. 정말 위험했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화장실 창문을 열었다. 다행히 직원용 비상계단과 연결된 작은 창문이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좁은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드레스 코드였다면 어림도 없었겠지만 낡은 캔버스와는 이런 비상 상황에 안성맞춤이었다. 한참이 지나도 유라가 돌아오지 않자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유라의 낡은 에코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백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낡은 전공서적 몇 권과 달아빠진 필통, 그리고 작은 송어울이 전부였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태준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제대로 도망쳤군. 그는 지배인을 불러 계산서를 처리하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은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오늘 라시엘에 나왔던 여자. 이름은 한유라. 건축학과 학생이라는 것 외엔 아는 게 없다. 찾아봐.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 서류상에 존재하는 정보가 아니라 진짜 모든 것, 어디서 살고, 누굴 만나고, 뭘 먹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그녀가 벌이고 있는 이 연극의 정체가 뭔지 알아내야겠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흥미와 승부욕으로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대형건설의 윤대호 회장 저택은 냉기로 가득했다. 거실 한복판에는 값비싼 도자기가 산산조각나 흩어져 있었다. 윤서아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방금 전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치욕적인 사건을 아버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윤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감히 어느 근본도 없는 계집이 내 딸의 얼굴에 똥칠을 해. 아빠 강태준 씨는 그 여자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 앞에서 대놓고 그 여자가 더 흥미롭다고 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형그룹 전체를 무시한 거나 다름없어요. 윤 회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는 딸의 자존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분노한 것은 TK그룹과의 동맹이라는 거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그 계집,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유라랬어요. 분명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같은 년일 거예요. 당장 사람 풀어 그 한유라라는 계집의 뒷조사를 해 부모는 누군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약점은 없는지, 샅샅이 다 캐내 감히 내 계획을 망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뿌리째 뽑아서 아예 싹을 잘라버릴 테다. 윤 회장의 눈에서 탐욕스럽고 잔인한 빛이 번뜩였다. 그에게 한유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한편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뒤편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유라는 택시를 잡아타고 성북동으로 향했다. 하지만 저택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었다. 혹시 모를 미행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강태준의 예상 밖의 반응, 그리고 그가 던졌던 날카로운 질문들,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렸다. 저택에 들어서자 집사박 씨가 평소보다 굳은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거실에는 할아버지, 한 회장이 불 꺼진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 흐르는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오셨습니까? 아가씨, 할아버님.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매처럼 날카로웠다. 윤대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노발대발하더군. 듣자 하니 어떤 미친 여자가 나타나 선자리를 전부 망쳐놓았다고 하더구나. 유라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 네가 한 짓이냐? 한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실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닙니다. 유라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짓말을 했다. 저는 오늘 학교 후배를 만나러 잠시 그 근처에 갔을 뿐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소란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저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한 회장은 그 말을 완전히 믿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한참 동안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았다. 그렇다면 다행이다만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하거라. 강태준 대표든 TK그룹이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윤 회장 그자가 어떤 인간인지 너도 잘 알 테지. 괜한 오해를 사서 좋을 것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할아버지의 경고는 유라가 바라던 바와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유라는 안심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두 개의 강력한 시선, 복수를 위해 자신을 찾으려는 윤서아 부녀와 지독한 호기심으로 자신을 파헤치려는 강태준. 유라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거대한 게임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지 소박한 자유였지만 그녀의 발칙한 연극은 서울의 가장 강력한 두 권력을 동시에 움직이게 만든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그녀를 중심으로 서서히 그리고 맹렬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에 소동이 있고 며칠이 흘렀다. 한유라는 다시 완벽한 건축학도 한유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감시와 윤서아의 뒷공무니를 의식하며 최대한 몸을 사렸다. 그날의 일은 그저 끔찍한 하룻밤의 악몽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히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가 잊고 싶어 하는 그 악몽의 주인공 강태준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했다. TK그룹 본사 최고층 대표 집무실 김 비서가 얇은 서류철 하나를 강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요청하신 한유라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강태준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서류철을 열었다. 첫 장에는 한유라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다부진 인매와 총명해 보이는 눈빛은 레스토랑에서 봤던 그녀의 모습과 겹쳐졌다. 김 비서가 간략하게 보고했다. 한유라, 22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기록상으로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인 구하입니다. 현재 신림동의 한 옥탑방에서 거주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교내 카페, 편의점 등에서 하루에 서너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른 모습, 도서관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캔디형 캐릭터의 표본이었다. 성적은 과수석을 놓친 적이 없을 정도로 우수하며 대인관계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SNS 활동은 전무하며 몇몇과 동기들을 제외하고는 깊은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준은 사진 속 유라의 모습을 말없이 응시했다. 사진 속 그녀는 고된 삶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결코 꺾이지 않은 잡초처럼 강인해 보였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비서 강태준이 불쑥 물었다. 매우 성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강태준은 서류를 덮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 서류는 너무 완벽해. 비극적인 과거, 가난하지만 우수한 성적, 조용한 성격, 마치 잘 짜인 소설 속 주인공 같지 않나. 레스토랑에서 내가 본 한유라는 이런 서류 속에 갇혀있을 여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상황을 지배했고 누구보다 오만했던 윤서아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렸지. 그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치밀한 계산과 배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강태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서류는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일 뿐 진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로부터 이틀 후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한유라는 교내 카페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이 몰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그녀는 일부러 이렇게 바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구했다. 몸은 고될지언정 적어도 잡념을 할 시간은 없었으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 낮고 익숙한 목소리에 유라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남자, 바로 강태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노타이 차림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학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은 감출 수가 없었다.
카페 안의 모든 여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어떻게 우연이군요. 한유라 씨. 강태준이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유라를 향해 있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커피가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CEO 중 한 명이 고작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평일 대낮에 대학교 캠퍼스 카페에 올 리가 없었다. 그는 명백히 자신을 찾아온 것이었다. 유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렸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커피를 받아들고 돌아서는 대신 바로 앞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유라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모처럼 박혀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끝나자 카페 안은 한산해졌다. 유라는 테이블을 닦는 척하며 강태준의 주변을 맴돌았다. 이제 그만 본론을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평범한 알바생에게 무슨 볼일이신가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께서 결국 참지 못한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유라를 올려다보았다. 그날 배는 괜찮았습니까? 급하게 가셔서 걱정했는데 그의 능청스러운 말에 유라는 할 말을 잃었다. 덕분에요. 근데 저 때문에 중요한 선자리를 망치셨는데 괜찮으세요? 전 그냥 배가 아파서 그런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요. 유라는 끝까지 연기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망치고 싶었던 자리였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유라 씨에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창밖으로는 오래된 건축학과 건물이 보였다. 저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한국 근대 건축의 거장 김중업 선생입니다. 프랑스 르 코르비지에에게 사사받았죠. 그의 설계는 직선과 곡선의 과감한 조화가 특징인데 저 건물은 특히 초기작이라 그런지 힘이 넘치는군요. 다만 증축된 저 별관 부분은 기존 본관과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최악의 설계입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동선 효율성까지 떨어뜨리고 있죠. 한유라 씨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시선을 따라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 아르바이트생의 가면을 벗고 건축학도의 눈으로 건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별관은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예산 문제로 공공입찰을 통해 선정한 설계라는데 그 결과가 이거죠. 나라면 차라리 본관의 수직 증축을 고려했을 거예요. 아니면 필로티 구조를 이용해 1층을 개방하고 본관과 별관을 스카이브리지로 연결해서 새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었을 겁니다.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던 유라는 문득 강태준이 자신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강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당신은 그냥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군. 유라의 아르바이트 교대 시간이 되었다. 그녀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카페를 나섰다. 제발 그냥 가주길 바랐지만 강태준은 유령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 나왔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전 할 얘기 없습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그들은 캠퍼스 안에 한적한 산책로를 나란히 걷게 되었다. 떨어지는 낙엽이 가을의 정취를 더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솔직하게 말하죠.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나는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정략 결혼을 강요받고 있죠. 상대는 당신도 만났던 윤소아 씨입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그런데 한유라 씨가 아주 멋지게 그 자리를 망쳐주셨죠.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나는 그 점을 높이 삽니다. 강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유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나와 계약을 하죠.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계약이라니요. 앞으로 3개월 내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윤수아 씨와 우리 집안 어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할 때까지 완벽하게 내 연인 행세를 해주면 됩니다.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사는 거죠. 유라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죠. 보수는 확실하게 지불하겠습니다. 강태준이 말했다. 한유라 씨의 대학교 졸업까지의 등록금 전액은 물론 앞으로 10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지급하죠. 그 정도면 더 이상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건축가라는 꿈을 이루는 데만. 그것은 거부하기 힘든 너무나도 달콤한 제안이었다. 유라의 가난한 학생 설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맞춤형 제안이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접근한 것이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이 제안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의 곁에 있다가는 자신의 진짜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다. 할아버지와 윤수아 집안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들의 창과 방패를 이용해 그들의 계획을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녀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것일까? 강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떻습니까? 믿지는 장사는 아닐 텐데 나와 손을 잡고 당신을 귀찮게 하는 세상에 통쾌하게 복수 한번 해보는 거. 그의 낮은 목소리가 가을 바람을 타고 유라의 귓가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위험한 악마의 속삭임이었지만 동시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하고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강태준의 제안을 받은 그날 이후 한유라의 마음은 복잡한 미로 속을 헤매는 듯했다. 그의 제안은 위험한 독배였지만 동시에 지긋지긋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도서관과 아르바이트 장소를 오가며 고민을 거듭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세상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사소한 가십기사 하나였다.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잘 나가는 IT 기업 TK그룹 신제품 AI 칩의 치명적 결함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인용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용 기사였다. 보통 때라면 며칠 뒤 사라질 뜬소문으로 치부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기사를 신호탄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 TK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강태준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 스타일을 비판하는 기사, 과거 M&A 과정에서의 비도덕성을 암시하는 기사, 심지어는 그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까지. 한유라는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KH그룹의 후계자로서 받아온 경제교육은 그녀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흐름을 읽게 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명백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언론 플레이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단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대형건설의 윤대호 회장, 아니나 다를까. 언론의 공격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더 큰 문제가 터졌다. T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판교 신사옥 및 R&D 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이다.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대 및 지역 주민 민원 폭주였다.
유라는 관련 뉴스를 보며 헛웃음을 쳤다. 그 부지는 이미 모든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곳이었다. 갑자기 등장한 유령 같은 환경단체와 조직적으로 제기된 민원.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윤대호 회장이 건설업계에서 가진 영향력과 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일을 꾸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을 것이다. 그날 오후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TK그룹의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기사와 핵심 프로젝트 중단이라는 연이은 악재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탓이었다. 외국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주가는 속절없이 곤두박질 쳤다. TK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대표님, 주가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물량이면 역부족입니다. 방요 프로젝트 중단으로 인한 예상 손실액이 최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협력업체들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긴급 이사회에 모인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보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은 강태준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의 동요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진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이 그가 느끼는 엄청난 압박감을 짐작게 했다. 언론 대응팀은 허위 사실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각 부서장들은 흔들리는 직원들을 다잡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닭과 같았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전쟁이다. 누군가 TK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 벌이는 더러운 전쟁이지. 상대는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절대 그런 모습을 보여선 안 돼.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의 단호한 명령에 술렁이던 회의실이 안정을 되찾았다.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흩어지고 텅 빈 회의실에 강태준과 김 비서만이 남았다. 윤대호 회장 쪽의 소행이겠지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늙은 여우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나. 강태준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선자리에서 거절당한 것에 대한 유치한 복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그는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거다. 혼사를 통해 손쉽게 TK를 집어삼키려다 실패하자.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한 거지.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의 목표는 우리를 흔들어 주가를 떨어뜨린 뒤 헐값에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것이다. 고전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야지. 윤 회장이 벌여놓은 진흙탕 싸움에 똑같이 뛰어들 생각은 없다. 그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허를 찔러야 해. 강태준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위기를 타개할 한 수, 판을 뒤엎을 조커 그의 머릿속에. 낡은 추리닝 차림으로 나타나 최고급 레스토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당돌한 여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능이며 누구보다 영리했던 그 여자. 한편 유라는 학교 옥상 벤치에 앉아 태블릿 PC로 TK그룹의 주가 차트를 보고 있었다. 수직에 가깝게 추락하는 그래프를 보며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야. 윤대호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이야. 한번 먹잇감을 물면 뼈까지 발라먹지. TK그룹이 저렇게 무너지면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수도 있어. KH그룹도 결코 안전하지 않아. 그녀는 강태준이 했던 제안을 다시 떠올렸다. 나와 손을 잡고 당신을 귀찮게 하는 세상에 통쾌하게 복수 한번 해보는 거. 처음에 그 제안은 자신을 올가매는 덫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이 거대한 판을 보고 있자니 생각이 달라졌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강태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윤대호라는 공동의 적을 가진 자신과도 무관하지 않은 싸움이었다. 강태준은 지금 정면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장수와 같다. 하지만 윤대호는 뒤에서 독을 풀고 함정을 파는 암살자다. 전공법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강태준에게는 그의 예측을 벗어나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 수 있는 그와는 다른 종류의 무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무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자신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라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 위험한 게임에 직접 뛰어들어 판을 흔들고 결국에는 판을 지배해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자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휴대폰을 꺼냈다. 강태준이 카페에서 헤어질 때 생각이 바뀌면 연락 달라며 건네주었던 명함에 적힌 번호였다. 짧은 통화 연결음 끝에 피로가 묻어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입니다. 유라는 숨을 한 번 깊게 골랐다. 그리고 단호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유라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난번 학교에서 하셨던 계약 제안. 유라가 말을 이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한적한 호텔의 비즈니스 라운지 스위트룸에서 다시 만났다. 강태준은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정했다. 외부의 시선과 도청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한 중립지대였다. 한유라는 약속 시간 정각에 나타났다. 여전히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니트를 입은 영락없는 대학생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강태준의 맞은편에 앉는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당당하고 침착했다. 강태준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당신이 요구한 계약서 초안입니다. 보수 금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죠. 하지만 유라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강태준의 눈썹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무슨 뜻이죠? 저는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유라는 똑바로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가난한 학생의 불안함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성이 번뜩였다. 첫째, 이것은 고용 계약이 아닙니다. 파트너십 계약입니다. 저는 대표님의 돈을 받고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는 파트너가 될 겁니다. 따라서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강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놀라움과 흥미가 교차했다. 둘째,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상황을 고려하면. 돈은 가장 절실한 문제일 텐데요. 돈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힘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제가 돈을 받는 순간 저는 을이 되고 대표님은 갑이 되겠죠. 저는 그런 관계를 원치 않습니다. 유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받을 보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영건설 윤대호 회장의 몰락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돈을 거부하는 가난한 학생. 그녀의 행동은 그의 모든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셋째, 파트너로서 저는 현재 TK그룹이 처한 상황과 윤대호 회장의 공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깜깜이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님은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유라가 말을 이었다. 이 계약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제외하고 제 사생활은 절대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저에 대한 뒷조사나 감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의 조건 제시는 끝났다. 라운지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눈앞의 여자를 새롭게 뜯어보고 있었다. 그녀가 내건 조건들은 돈을 원하는 절박한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권리 장전이자 동등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전략가의 언어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강태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죠. 그는 자신이 가져온 계약서를 테이블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김 비서에게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서를 준비시키겠습니다. 상호 비밀 유지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그것이 계약의 핵심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두뇌를 가진 두 사람의 기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끝나자 분위기는 즉시 협상장에서 전쟁 지휘 본부로 바뀌었다. 그럼 파트너로서 첫 번째 질문을 하죠. 유라가 말했다. 지금까지 파악된 윤 회장의 공격 패턴과 TK그룹의 피해 상황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세요. 강태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보안 처리된 태블릿 PC를 꺼내 유라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TK그룹의 주가 그래프, 언론 기사 스크랩, 판교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 등 기밀 자료들이 가득했다. 김 비서와 TF팀이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자료입니다. 유라는 놀라운 속도로 데이터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복잡한 수치와 텍스트 사이를 빠르게 오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이 걸려도 다 이해하기 힘들 방대한 양의 정보였지만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익숙하게 핵심을 짚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TK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한 세력들의 목록이었다. 몇몇 외국계 증권사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TF팀에서는 단순한 시장 불안 심리에 편승한 투기 자본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강태준이 설명했다. 아니에요. 유라가 고개를 저었다. 이 증권사들 전부 조세회 피처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금들의 출처를 역추적해보면 아마 하나의 뿌리로 연결될 겁니다. 윤대호 회장의 비자금 창구 중 하나겠죠. 그는 지금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TF팀에서도 의심은 했지만 확신할 만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다. 유라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언론 기사 목록이었다. 이 기사들을 쓴 매체들을 보세요. 전부 신뢰도 낮은 인터넷 언론사거나 가십 전문지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들의 최초 출처 정보를 제공한 곳은 모두 팩트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홍보 대행사로 귀결되어 이 회사. 작년에 대형건설의 비리 사건을 완벽하게 덮어준 전력이 있죠. 그녀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듯 윤대호의 공격 루트를 하나씩 명확하게 분해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팀이 며칠 동안 찾아 헤맸던 적의 실체가 그녀의 손끝에서 불과 몇십 분 만에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판교 부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환경단체요. 설립된 지 이제 겨우 2달 됐네요. 대표는 윤 회장의 먼 친척이고 설립 자금은 대형건설의 협력업체 중 한 곳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흘러 들어갔고요. 유라는 태블릿 PC를 내려놓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윤 회장은 오만해요.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 처리가 이렇게 허술한 거고요. 그는 대표님이 정면으로 방어에만 급급할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돼요.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태준이 완전히 그녀에게 주도권을 넘겼다. 여론전으로 맞불을 놓는 건 시간 낭비이자 돈 낭비입니다. 진흙탕 싸움일 뿐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판을 짜야 해요. 유라의 눈이 빛났다. 대중은 스토리를 좋아하죠. 특히 젊고 혁신적인 천재 경영인데 낡고 부패한 구시대 재벌 같은 구도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우리는 이 프레임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방역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언론을 상대하는 방법, 주가 방어를 위한 역정보 흘리기, 그리고 윤 회장의 비자금 루트를 역으로 공격해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대담한 계획까지. 그녀의 전략은 방어가 아닌 철저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것도 상대가 가장 아파할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는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모든 설명을 마친 유라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숨을 골랐다. 강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여자를, 이 허름한 대학생의 모습을, 한 경이로운 전략가를 처음 보는 생명체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연기를 해줄 배우를 구하러 갔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야전 사령관을 얻었다. 그가 혼자서 힘겹게 버티고 있던 이 거대한 전쟁터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등장한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도, 불안도 아니었다. 지독할 정도의 희열과 전율이었다. 강태준은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이 게임은 이제 막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라와 강태준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체결된 후 TK그룹의 대응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지 속수무책으로 얻어맞으며 방어에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예 군대처럼 변모했다. 방역의 첫 번째 신호탄은 언론계에서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 주간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윤대호 회장이 심어놓은 찌라시, 매체들과는 격이 다른 곳이었다. 인터뷰에서 강태준은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최근 TK그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차분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유라가 짜준 각본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비전이 기존의 낡은 질서에 안주하려는 구시대적 세력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TK그룹은 이러한 저항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며 결과로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윤대호나 대영건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싸움은 혁신과 미래 때 구태와 과거의 대결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다. 인터뷰가 나간 후 여론은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대중들은 부패한 늙은 재벌에게 핍박받는 젊고 유능한 천재 경영인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동시에 물밑에서는 유라의 보이지 않는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 정보망을 총동원했다. 그 정보망의 핵심은 아저씨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KH그룹의 정보 분석팀에서 일했던 최고의 베테랑이었지만 한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은퇴한 인물이었다. 유라의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깊은 인연으로 그는 유에게만큼은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있었다.
아저씨, 3년 전 대형 건설이 수주했던 인천대교 보수공사건 관련 하청업체 리스트 좀 다시 봐주세요. 그중에 분명 윤 회장 비자금과 연결된 유령 회사가 있을 거예요. 유라는 낡은 학생용 휴대폰이 아닌 특수 제작된 보안폰으로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지시는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고 아저씨는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필요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물어왔다. 며칠 뒤 한 중견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 대형 건설이 과거 교량공사에서 불량 자재를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였다. 뉴스는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여론의 화살은 순식간에 TK그룹에서 대형 건설로 방향을 틀었다. 두 번째 방역은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보고 드립니다. 대표님, 김 비서가 상기된 얼굴로 강태준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방금 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금융감독청에서 우리가 주시하던 페이퍼 컴퍼니 3곳의 자산을 전액 동결 조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조세 포탈 및 불법 자금 세탁입니다. 강태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유라가 제안하고 아저씨가 증거를 모으고 TK그룹의 국제법무팀이 움직인 완벽한 합작품이었다. 윤대호의 돈줄 하나가 완전히 막혀버린 순간이었다. 그날 밤 TK그룹의 사무실에는 강태준과 유라 단둘만이 남아있었다. 1차전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강태준은 비서를 시켜 짜장면을 주문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 음식만 먹을 것 같던 남자가 탕수육까지 시켜놓고 나무젓가락을 쪼개는 모습은 꽤나 이질적이었다. 이런 거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강태준이 툭 던지듯 물었다. 그럼요, 저희 학교 학생 식당 인기 메뉴인걸요. 유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짜장면을 비볐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강태준은 순간 그녀가 정말 가난한 학생일지도 모른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짜장면을 먹으며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낮 동안에 치열했던 전쟁은 잠시 잊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왜 그렇게까지 윤 회장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죠? 강태준이 문득 물었다. 단순히 내 제안에 대한 보수라고 하기엔 당신은 너무 진심인 것 같아서. 유라는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다. 세상에는 존재 자체가 해악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요. 윤대호 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정의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과거 윤서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약한 친구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상품처럼 취급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위로 겹쳐 보였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함께 밤을 새우고 전략을 짜는 동안 그는 그녀의 비범한 두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강직한 신념과 뜨거운 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가짜 연인이라는 계약 관계를 떠나 인간 한율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과 끌림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신들의 방역에 분노한 윤대호가 더욱 교활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방역해올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윤대호는 강태준 개인을 타겟으로 한 공격을 시작했다. 강태준이 과거 한 여성과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파파라치 사진이 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사진은 교묘하게 편집된 합성 사진이었고 여성의 신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 수준하고는 유라는 사진을 보며 혀를 찼다. 하지만 이런 조잡한 스캔들만으로는 타격을 주기 힘들 텐데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을 거예요.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윤대호의 진짜 목적은 강태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태준의 곁에 있을 여자친구를 수면 위로 끌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정체를 파악해 새로운 공격의 빌미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주변에 정체불명의 시선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늦은 밤, 전략회의를 마치고 유라를 바래다 주기 위해 함께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전문 운전기사가 그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대표님, 아까부터 맞은편 골목에 저 차가 계속 서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미행 훈련을 받은 자들 같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끌어당겨 보호했다. 그의 넓은 등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순간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계약 관계일 뿐인데. 이 남자의 행동은 너무나도 진심처럼 느껴졌다. 점점 더 필사적이 되는군.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유라는 아저씨로부터 긴급한 암호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그러죠? 유라는 굳은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강태준에게 보여주었다. 윤 회장, 사설 탐정 대신 과거 폭력 전과가 있는 용역 K를 고용함. 단순 뒷조사가 아닐 수 있음. 신변주의 요망. 상황의 무게가 달라졌다. 지금까지의 싸움이 서류와 컴퓨터 모니터 위에서 벌어지는 두뇌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언제든 물리적인 위협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었다. 윤대호는 이성을 잃고 금단의 선을 넘어버린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 위험한 동맹은 이제 두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기 시작했다. 윤대호 회장이 고용한 용역들의 존재는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강태준은 한유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가난한 학생으로 위장한 채 혼자 다니게 둘 수 없었다. 그 결과 유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TK그룹 본사, 강태준의 사무실 옆에 마련된 작은 비밀 공간에서 보내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다. 함께 밤을 새워 전략을 짜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때로는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잠이 들기도 했다. 가짜 연인이라는 계약의 경계선은 점점 흐릿해지고 그 자리에는 전우애와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수아로부터 새로운 초대장이 날아들었다. 유성재단 자선 갈라. 유라가 초대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유성재단은 대형 건설이 표면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만든 곳이었다. 즉, 이 갈라는 윤서아와 윤대호 회장의 개인 파티나 다름없었다. 명백한 함정이에요. 우리가 겁을 먹고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혹은 나타난다면 무슨 짓을 꾸미고 있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강태준이 동의했다. 하지만 여기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위협에 굴복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동안 공들여 만든 스토리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어.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했다. 함정인 것을 알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함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판을 뒤집어야만 했다. 가죠. 가서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건재한지. 유라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다. 갈라가 열리는 날 저녁, 유라는 강태준이 마련해준 드레스룸 앞에 섰다. 그녀의 본래 드레스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안에는 그녀를 위한 심플하고 우아한 드레스 몇 벌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골랐다.
KH그룹의 상속녀로서 입던 화려한 드레스도 가난한 학생의 낡은 옷도 아니었다. 유능한 CEO의 사랑을 받는 가난하지만 총명하고 기품 있는 여자친구. 그것이 오늘 그녀의 역할이었다. 준비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선 유라는 스스로도 낯선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짙은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가볍게 올린 머리는 우아한 목선을 드러냈다. 강태준의 비서가 준비해준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유일한 액세서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강태준이 그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늘 평범한 학생의 모습만 보아왔던 터라. 완벽하게 변신한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시선 속에서 타오르는 감정을 읽은 유라는 어색함에 얼굴을 살짝 붉혔다. 가시죠. 대표님, 갈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권력과 부가 모인 듯 화려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으로 강태준의 차가 들어서고 그가 차에서 내려 반대편 문을 열어 유라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강태준의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저 여자가 생각보다 평범한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두 사람은 당당하게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은 오늘 밤의 주인공인 윤서아였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머, 강태준 씨, 여기까지 행차해 주시다니 영광이네요. 그리고 옆에는 그 유명한 분 윤서아는 노골적으로 유라의 위아래를 훑었다. 드레스는 어디서 빌렸어? 너 같은 애가 살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닐 텐데.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옷이 중요한가요? 누가 입느냐가 중요하죠. 윤서아 씨는 이 드레스의 화려함에 가려지지 않기 위해 꽤나 애쓰셔야겠어요.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방역에 윤서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분노를 참지 못한 윤서아는 더욱 악랄한 말을 내뱉었다. 천박한 건 숨길 수가 없구나. 태준 씨도 참 취향 독특해.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애를. 서아 씨. 그때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내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당신의 품격만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강태준의 차가운 경고에 윤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노려보며 작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오늘 밤 후회하게 될 거야. 너희 둘 다.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윤서아의 눈빛에서 유라는 위험한 신호를 읽었다. 갈라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건이 터졌다. 윤서아가 무대 위에서 재단 활동에 대해 연설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무대 뒤편에서 불이야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몰려들었다. 계획대로군. 강태준이 유라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 혼란을 틈타 무슨 짓을 하려는 속셈이야. 두 사람은 흥분한 사람들의 물결을 피해 비교적 한적한 행사장 뒤편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윤서아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들이 복도를 지나는 순간 웨이터 복장을 한 두 명의 거안이 앞뒤를 막아섰다. 윤 회장이 고용한 용역들이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아가씨. 한 남자가 음흉하게 웃으며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가 남자를 향해 달려드는 찰나 다른 한 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 상대는 나다. 하지만 남자의 예상과 달리 진짜 사건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 자신을 붙잡은 남자의 손길에
유라의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꺾고 그의 무게중심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었다. 윽 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어릴 때부터 호신술로 연마해온 몸에 밴 기술이었다. 그것은 가난하고 연약한 학생 한유라로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강태준과 나머지 용역 한 명도 놀라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연 회장 VIP 룸에서 뛰쳐나온 한 노인이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유라야, 괜찮으냐? 그 목소리는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크고 권위적이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KH금융그룹의 총수, 한 회장이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쓰러진 남자도, 강태준을 막아섰던 남자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윤서아도 강태준의 시선이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래계로 향했다. 한 회장이 성큼성큼 다가와 유라의 어깨를 감쌌다. 재계의 호랑이로 불리는 그의 눈에는 애끓는 걱정이 가득했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냐? 감히 내 손녀에게, 내 손녀,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강태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한유라, KH그룹 한 회장의 유일한 손녀. 한유라, 모든 퍼즐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그녀의 비범한 전략적 사고, 재벌가의 생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돈을 거부했던 당당함, 그리고 방금 전 보여주었던 놀라운 호신술까지. 왜 그토록 완벽한 가난한 학생의 서류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윤서아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유라를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한유라라고. 그럼 저 애가 KH제. 혼란 속 세상은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세계는 오직 한 사람에게로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배신감과 경이로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탈로 난 지금,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 서 있었다. 강태준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도, 비난도 아닌 깊은 혼란을 담은 채 조용히 울려 퍼졌다. KH그룹의 한유라,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확인이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자선갈라의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회장의 분노에 찬 고함, 윤서아의 믿을 수 없다는 비명, 그리고 모든 것을 목격한 상류층 인사들의 충격, 어린 수군거림이 뒤섞였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강태준과 한유라는 세상에 단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강태준의 눈에는 배신감, 놀라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한 이해심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한 회장은 즉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시켜 유라를 보호하고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강태준에게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내일 내 사무실에서 보지. 그날 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강태준은 운전석에 앉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거실 중앙에 서서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연극도 위장도 없었다.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를 입은 듯한 허탈함이 묻어나왔다. 왜 거짓말을 했지?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파트너라고 하지 않았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고 말한 건 당신이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당신의 정체를 속였지. 우리의 동맹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나. 아니요, 유라가 단호하게 외쳤다. 거짓말로 시작한 건 맞아요. 하지만 윤대호 회장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마음은, 대표님과 함께 싸웠던 시간들은 전부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KH그룹의 상속녀라는 거대한 세장,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할아버지, 상품처럼 정략 결혼의 제물로 팔려가야 했던 자신의 운명, 그리고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했던 필사적인 이중생활. 처음 당신에게 접근했던 건 그저 지긋지긋한 선자리를 망치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을 떼어내기 위한 연극이었죠. 하지만 일이 점점 커졌고 윤 회장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더 이상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한유라가 아니라 싸우는 한유라가 되고 싶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태준의 굳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렸다. 그는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거대한 무게를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과 자신의 운명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어쩔 거죠? 유라가 물었다. KH그룹의 상속녀라는 게 밝혀진 이상 우리의 계약은 유효해. 강태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유래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당신이 누군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는 같은 적을 가졌고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거리낄 것 없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그의 말에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해받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제게는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의 여자친구가 KH그룹의 상속녀였다는 사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윤대호 회장은 격분했다. 자신이 가지고 놀려던 쥐가 사실은 호랑이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며칠 뒤 TK그룹의 긴급 주주총회 소집 통보서가 날아들었다. 안건은 현 대표이사 강태준 해임 및 신규 이사진 선임의 건, 윤대호가 그동안 차명으로 사들인 지분과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경영권 찬탈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주주총회 당일 행사장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에 선 윤대호 회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최근 TK그룹의 주가 폭락과 핵심 프로젝트 중단 사태를 보십시오. 이것은 모두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독선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대로 강태준 대표에게 회사를 맡겨두었다가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자산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모두 그가 직접 조작한 위기였지만 진실을 모르는 주주들에게는 꽤나 설득력 있게 들렸다. 윤대호는 승리를 확신하며 강태준 대표의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의장이 투표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육중한 총회장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학생의 모습이 아닌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모습을 한 한유라가 함께였다. 그녀는 날렵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당당한 걸음으로 강태준과 함께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윤대호가 소리쳤다. 강태준 대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가? 그리고 그 여자는 왜 또 데리고 온 거야? 강태준은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표결에 앞서 주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준이 말을 마치자 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KH금융그룹의 전략기획실장 한유라입니다. KH그룹의 이름이 나오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대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강태준이 말을 이었다. 윤대호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회사의 최근 어려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군요. 이제부터 저희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윤대호의 비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TK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한 자금 흐름도였다. 두 번째 자료는 윤대호가 팩트 커뮤니케이션즈위와 맺은 여론 조작 계약서 사본이었다. 세 번째는 판교 부지 시위를 주도한 환경단체 대표에게 대형 건설의 협력업체를 통해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계좌 내역이었다. 증거는 끝이 없었다. 윤대호와 정치인 간의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록, 과거 인천대교 공사 비리 관련 내부 장부까지, 아저씨의 정보력과 KH그룹의 분석력, 그리고 TK그룹의 실행력이 합쳐져 만들어낸 그야말로 완벽한 증거의 산이었다. 마지막으로 유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장내를 강력하게 압도했다. 저희 KH금융그룹은 강태준 대표의 리더십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울러 저희는 대한민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이처럼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는 오늘 아침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유라의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총회장 뒷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닥쳐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윤대호와 윤서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윤대호 씨, 주가 조작 및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윤대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대 건설 제국의 회장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서아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절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단상 위에서 강태준과 한유라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전쟁은 끝났다. 윤대호 회장과 윤서아의 몰락은 한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것과 같았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던 거대 제국, 대형 건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산산조각났다. 윤 회장 부녀는 법의 심판대에 섰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들의 탐욕의 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온갖 루머와 의혹을 이겨낸 강태준 대표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해졌고 중단되었던 판교 R&D 센터 공사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위기는 오히려 TK그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한율에게 찾아왔다. 주주총회가 있고 며칠 뒤 그녀는 할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섰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는 예전처럼 무겁고 권위적이지 않았다. 한 회장은 예전처럼 책상 뒤에 앉아있지 않고 창가에 서서 유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손녀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회한, 그리고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손녀에 대한 대견함.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실망하셨습니까?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더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나는 너를 그저 온실 속 화초로만 키우려 했다. 하지만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이겨내는 거목으로 자라 있었어. 내 어미를 쏙 빼닮았구나. 그는 책상 위 전략기획실장 한유라라고 적힌 명패를 율에게 내밀었다. 이 자리는 이제 온전히 내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명령이 아니다. 나의 공식적인 제안이다. 나와 함께 이 KH그룹을 이끌어주지 않겠느냐. 유라는 명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해 맑고 당당한 미소를 지었다. 제 방식대로 해도 된다면요. 물론이다. 이제 너의 시대를 열어야지.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벽이 마침내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세상은 다시 평온해졌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어쩐지 텅 빈 듯한 허전함을 느껴야 했다. 윤 회장과의 전쟁이 끝나자 그와 유라의 계약도 자연스럽게 종료되었다. 유라는 KH그룹의 실장으로서 그리고 남은 학기를 마치는 학생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고 강태준 역시 회사를 재정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여야 하는지 그 누구도 먼저 정의 내릴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준은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한창 열띤 토론이 오가던 중 그는 무심코 자신의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늘 그곳에 앉아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회의의 흐름을 이끌던 유라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얻은 승리가 그녀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그가 그리운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그 전쟁을 함께 헤쳐나간 전후 한유라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강태준은 차를 몰아 서울대학교로 향했다. 그는 유라가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다. 건축학과 설계실. 늦은 밤까지 불이 환하게 켜진 그곳에 유라가 있었다. 그녀는 편안한 후드티 차림으로 복잡한 건축 모형 위에 몰두해 있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기업 전략을 지휘하던 전략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는 순수한 건축학도의 모습만이 그곳에 있었다. 강태준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유라가 고개를 들었고 그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여긴 어쩐 일로?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태준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말과 계약이었죠. 그는 그녀가 만들던 모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했고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위해 나를 속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손을 잡았죠. 그는 유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전쟁은 끝났고 계약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군요.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는 기분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조각이
그는 유라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나는 KH그룹의 상속녀나. 천재적인 전략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건 서툰 솜씨로 스테이크를 썰던 당신이고, 건축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처럼 눈을 빛내던 당신이고, 내 옆에서 함께 밤을 새우며 짜장면을 먹어주던 바로 당신. 한유라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맑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유라 씨, 이번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계약이 아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과거와 거짓말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년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언덕 위. 마침내 완공된 TK그룹의 최첨단